안녕하세요. 미용업계에 있는 30대 중반인 조미연이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 인생 라디오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망감만 주는 사람에게 곁을 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내가 사랑하고 믿고 살았다는 이유로 내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망이 희망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하고, 희망에서 행복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명언처럼 내게 실망감을 주는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면 하루빨리 내 인생에서 밀어내고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을 내려야겠죠. 저는 얼마 전 겪은 일로 인해 실망을 희망으로, 희망을 행복의 기회로 바꾸는 경험을 했고, 혹시라도 과거의 저처럼 실망감만 주는 관계를 놓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리고자 이야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용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는데 그때 일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그 당시 남편 또한 군대를 막 전역한 복학생이었고요. 사실 그때는 남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남편은 뭔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었거든요. 비슷한 또래끼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이라서 서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는데 남편과는 일적으로 몇 마디 나눈 기억밖에 없었네요. 그러다가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 게 제가 취업한 헤어숍에서 3년차 경력이 쌓이고 매니저가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일했던 곳에서 계속 연락을 이어오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제게 누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지 하고 나간 술자리에는 남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누군지도 몰라서 어색하게 인사만 나눴네요. 미연아, 정말 찬우 기억 안 나? 그때 레스토랑에서 같은 오후조로 일했잖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죄송해요. 제가 사느라 바빠서 기억을 못 하나 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저보다 2살 많으신데 말 놓으세요. 아, 그럼 그럴까? 나도 공시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때 사람들 중에 연락하는 사람도 혜선이 누나뿐이었거든. 이번에 오랜만에 연락 닿은 김에 누나가 혜선이 너랑 계속 보고 지냈다길래 나도 끼워달라고 했지. 나는 혜선이 너 기억하고 있었거든. 혜선이 너가 나 일 많이 도와줬어. 남편은 제가 기억도 안 나는 일을 상세하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진상인 손님을 대신 상대해 줬다거나 그 당시 성격이 별로였던 매니저에게 남편이 지각했다는 걸 숨겨줬다거나 하는 기억을 나열하면서 늘 제게 고마웠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앞으로 종종 보자고 하는 겁니다. 1년 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남편은 그동안 성격이나 외모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사회인이 돼서인지 외모도 말끔하게 정돈된 것 같았고 뭔가 자신만만해진 느낌이었네요. 그 후로 종종 그렇게 셋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는 얼굴을 볼수록 가까워져서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됐고 나중에는 남편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제가 사는 동네에도 종종 놀러와서 둘이서 술 한 잔씩 하기도 했죠. 저보다 2살이 연상인 남편은 나이보다도 더 제게 의지가 됐던 사람이었어요. 통화 중에 들은 제 목소리만으로도 그날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챘죠. 원장님에게 된통 혼나고 나서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일하는 미용실 앞으로 저를 데리러 오기도 했고요. 또 갑자기 맡긴 옷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부린 손님에게 시달리고 나서 한껏 예민해진 목소리로 전화를 받거나 남편이 한 문자에 답장을 못하면 저희 집 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제게 잘해주는데 남편과 연인이 되게 된 건 마치 정해진 수순 같기도 했어요.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도 인정을 했고요.
애초에 저와 특별한 관계를 목표로 하고 저와 친한 언니에게 부탁을 한 거였다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수작을 부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서로 결혼을 생각했던 건 사귄 지 1년이 넘은 해였지만 결혼을 늦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큰 헤어숍에서 경력을 쌓고 돈을 모으면서 제 이름을 건 헤어숍을 차리는 거였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결혼 생각은 없다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꿈에 장애물이 될 생각도 없고 그 꿈을 응원한다고 하면서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그런 남편에 대해 저와 제일 친한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외모도 직업도 그냥 평범한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드라마 같은 말도 하네? 뭐 그러니까 너가 1년을 넘게 만났겠지. 그 친구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20년 지기 친구거든요. 친구도 연인처럼 서로 다른 점을 보고 끌린다고 하죠. 친구는 어려서부터 저와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불도저 같은 성격이었어요.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해내고야 마는 끈질김을 저는 늘 친구로서 대단하게 여기고 또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보다도 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생기면 친구에게 먼저 보여줬을 정도로 저희는 서로에게 뭐든 먼저 보여주고 싶어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러다 제가 모처럼 연애를 오래 하니까 대체 누굴 만나서 그러나 싶은 친구가 먼저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친구를 이렇게 홀렸나 얼굴을 좀 봐야겠대요. 늘 친구에게는 뭐든 말하고 보여주는 사이였기에 바로 자리를 만들어서 셋이 식사를 함께 했죠. 우리 미연이 잘 부탁드려요. 애가 똑부러지긴 한데 이상한 데서 물러가지고 늘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찬우 씨처럼 잘 맞는 사람 찾아서 결혼한다니까 다행이에요. 제 친구 실망시킬 일 만들지 마세요. 정연 씨 무서워서라도 미연이한테 잘해야겠네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남편 앞에서는 잘 어울린다, 믿음직스럽다라고 말하던 친구는 나중에 저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제 남편에 대해 너무 평범하네, 공무원 박봉 아니냐, 더 잘난 남자 만나라, 너가 아까워서 그런다라고 노래를 하더군요. 정연이 너 아까는 잘 어울린다며. 인상도 좋다고.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 사람 앞에다 두고 어떻게 솔직하게 다 말해? 내 말 들어. 진짜 너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 솔직히 인상도 그저 그렇고. 나 잘나게 봐준 건 고마운데 나는 정말 만족해. 성격도 잘 맞고 조건도 나쁘지 않고 나도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니니까. 에휴, 그래? 제 눈에 안경이라고 콩깍지 한번 어지간하게 씌었나 본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진짜 별로라니까. 친구는 극구 저를 말리더군요. 그것보다 조건도 외모도 성격도 좋은 남자들이 많은데 왜 굳이 옛 기억 하나에 걸려서 만나냐고요. 친구는 저보다 2년 정도 일찍 결혼을 했는데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속아서 결혼했다, 지금이면 그 조건으로 결혼 안 했다고 늘 말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누구보다 저를 인생에 있어서 1순위로 생각해 주는 게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지만 제 가게를 차린 해에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새로 개업한 가게에 화려한 화환도 보내주고 또 오픈 기념 행사를 할 때 본인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단체로 머리를 하고 갔습니다. 원장인 저를 제외하고는 직원이 한 명뿐이었지만 고대하던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또 언제나 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저를 응원해주는 남편이 있으니 제 인생은 부족한 것 없이 그저 충만하기만 했네요. 둘 다 서로 일로 바쁜 와중에도 서로에게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늘 서로를 당연시 여기지 않기 위해서 과거 연애했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종종 가보지 않은 곳으로 데이트를 나가고 또 이제 결혼도 했겠다, 먼저 결혼한 제 친구와 부부 동반으로 만나 여행을 가거나 캠핑도 다녔어요. 결혼했다고 그저 집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라고 같이 마땅한 활동도 안 하면
그게 바로 관계가 당연하게 고착되는 지름길이니까요. 하지만 영원하길 바라는 것들은 결코 제 곁에 남아있지를 않더군요. 제가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고 2년이 지났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동창 모임에 나간 날, 늦은 밤 술에 만취가 돼서 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다른 집을 저희 집이라고 착각해 들어가려고 했고, 그 과정 중에 남의 집 앞에 구토를 하고 위협하는 행위로 경찰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주거침입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더군요.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술 문제로 속 썩인 일 하나 없던 사람이 대체 왜 그랬는지, 아니면 술 문제가 있는데도 제게 숨긴 건 아닌지 의심까지 가더라고요. 당연히 남편은 직장에서도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직위 해제까지는 아니지만 적게는 감봉이나 많게는 강등까지 되면 어쩌나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차라리 이 기회에 일 관둘까? 뭐? 이게 어떻게 기회야? 갑자기 왜 관둬?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할 판국에. 솔직히 나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도 안 맞아. 이 월급에 남 눈치는 배로 보면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나이도 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어. 솔직히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결혼해서 자식이 둘이기도 하고 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게 얻은 직장을 한 번의 실수로 쉽게 그만두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동시에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응원을 해줬다는 것도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응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데 더 이상 지금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을 말려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대화를 나눈 끝에 남편이 공무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적성을 찾아 재취업에 도전을 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이기도 하고 또 일단 제가 하는 헤어숍이 잘 되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남편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적성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취업 컨설팅도 나가 듣기도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이리저리 다니다가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과 같은 조건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새로운 직장은 주말 출근이 전혀 없고 야근 또한 없이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다는 점만이 큰 장점이긴 했죠. 하지만 남편은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한다는 점과 이전과는 다른 업무 환경에 크게 기뻐하고 또 보람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사자인 남편이 후회 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 만족을 한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옆에서 그동안 고민을 들어주던 친구는 기함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 맞춰주고 져주냐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는 작은 마사지숍을 운영 중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 얼굴 볼 겸 몸도 풀 겸 주말마다 가서 마사지 받고 수다를 떨고 오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희의 대화 주제는 단연코 각자의 남편들이었죠. 찬우 씨가 너 돈 잘 버니까 그거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나 보다. 너도 마땅히 뭐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할 게 뭐 있어. 백수로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성에 안 맞는다고 재취업한 건데. 그게 무책임하다는 거야. 애도 둘인 사람이 왜 위험 감수를 해? 아니, 공무원 박봉인 거 모르고 시작했나? 다 연금 하나 보고 하고 또 그 정도로 안 힘든 일이 세상에 얼마나 있다고. 그래도 다시 일 시작한 게 어디야. 지금 다니는 회사는 좋대.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정연이 너는 어때 요새? 네 남편하고 말이야. 우리야 뭐 늘 똑같지. 이제 부부도 아니고 그냥 가족이다 가족.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른다니까. 이렇게 늘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친구지만 이 친구도 태세 전환을 해서 제 남편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늘 제게 결혼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였지만
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다고 본인의 결혼 생활이 잘못되고 있다는 건 티도 안 냈더라고요. 하루는 새벽 시간을 뚫고 전화가 울렸는데 바로 그 친구였어요. 잠긴 목소리를 애써 쥐어짜 전화를 받았는데 휴대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이 확 깼죠. 여보세요? 정연아, 왜? 미연아, 나 문 좀 열어줘.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문을 열어달라는 건지 한참을 멍하게 있다가 이내 다급하게 일어나서 저희 집 현관문 쪽으로 갔어요. 문을 여니까 문 앞에는 얼굴 한쪽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 한쪽이 터진 친구가 고개를 기울이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하! 그 새끼가 나 때렸어. 부부는 개뿔. 지 성질 난다고 이렇게 때리는 게 사람이야? 친구는 남편에게 맞고 제게 왔다고 했어요. 저는 대체 왜 이 야밤에 싸웠는지, 친구의 남편은 어떻게 내 친구를 이렇게 때릴 수 있는지, 막 잠에 깬 머리로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친구를 집에 들이고 앉혀둔 다음에 마실 걸 내주었죠. 남편도 애들도 다 잘 시간이라서 목소리를 죽여서 물었더니 제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친구는 남편이 그날 동창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까지 장례식장에 있을 거라고 해서 친구는 다름 아닌 나이트에서 만나 바람을 피우던 남자를 집으로 불러서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친구의 남편이 다음 날 일 문제로 새벽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한 침대에 있는 친구와 그 불륜남을 발견한 거죠. 그 자리에서 맞고 쫓겨나 제 집으로 피신을 온 거예요. 제가 뭐라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친구는 마치 본인이 억울한 사람처럼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원래 몇 년 전부터 부부관계가 어땠고 그 사람이 요새 본인에게 어떻게 해서 너무 외로웠다고 말이죠.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만약 제 친구만 아니면 등짝 때리고 저도 집에서 내쫓을 것 같은데 20년 지기 친구가 얻어맞은 얼굴을 부여잡고 울고 있으니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제 최선이었습니다. 그날은 일단 친구는 저희 집에서 자고 아침에 마사지숍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 남편은 이렇게 될 줄 알았답니다. 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펜션 잡고 논 날 있잖아. 가평에 있는. 거기서 보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 같이 대화할 때는 조금 말을 하긴 해도 단둘이 있으면 조용하던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연 씨가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더라. 그것만 보고 안다고? 당연하지. 볼일 볼 때, 샤워할 때 계속 휴대폰을 들고 갈 이유가 뭐가 있어? 뭔가 미심쩍은 연락이 계속 온다는 거고 그걸 숨기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 제 남편도 친구의 외도에 그다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예상된 일이라는데 20년이나 함께해온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역시 사람은 보내온 시간에 비례해서 뭐든 다 아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네요. 친구는 그냥 일회용적인 관계라고 정말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친구의 남편은 듣지도 않고 아주 단호했어요. 근데 그렇게 단호하다고 해서 상처를 안 받고 속이 썩지 않는 건 아닌가 봐요. 친구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몇 주 후에 친구의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말입니다. 어라, 동현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술 먹었어요? 미연 씨, 죄송합니다. 저 잠깐만, 정말 잠깐만 여기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네요, 진짜. 그렇게 들어온 친구의 남편은 저와 제 남편 앞에서 소주 한 병을 비웠고 혼자 연거푸 한숨을 내뱉더니 술에 쩔은 숨과 함께 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네요. 2년 전연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을 더 저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다 갔어요. 이제 이혼하면 저희와도 볼 일 없을 테니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속 얘기 털어놓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출근하기 전에 친구의 마사지숍으로 찾아갔어요. 일단 친구가 이혼 소송 중에 집에서 나와 어디서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친구는 아예 본인 가게 내에서 취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손님이 누워서 마사지를 받는 베드에서 자고 씻을 때는 근처 사우나에 간다고 하는데 참 분명히 제일 잘못한 건 친구인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머리를 한 대에 쥐어박고 등짝을 때리고 싶다가도 또 친구인 제게 창피해서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그냥 옆에서 별다른 말 보태지 않고 같이 있어 줬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이혼한 후에는 학창 시절 얼굴 보는 것만큼 많이 만나게 됐고요. 이혼하고 나서 방 하나짜리 작은 집으로 옮긴 친구는 종종 외롭다고 저희 집에 왔거든요. 같이 밥 먹자고도 하고 제 애들 보고 싶다고 선물을 사고 오기도 하고 저는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날도 출근 전에 점심 같이 먹자고 제가 쉬는 날 찾아왔는데 밥을 잘 먹더니 갑자기 풀이 죽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찬우 씨가 나 흉보겠다, 그치? 이혼하고 일주일에 몇 번을 계속 찾아와서 단란한 가족 시간 방해한다고? 이제야 눈치 보여? 신경 쓰지 마. 우리 남편은 너 집에 오는 거 방해라고 생각 안 해. 오히려 외로울 테니까 자주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하던데.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하셔. 정말? 찬우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사람이 마음이 넓네. 남편은 정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원체 둘의 사이가 좋진 않았고 또 남편은 친구의 이혼을 보고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이기에 친구의 잦은 방문을 이해해줬죠. 셋이서 저희 집에서 술도 자주 먹게 되고 남편도 심심하게나마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또 응원도 해줬어요. 근데 그런 남편이 제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고 3년도 채우지 않았을 때 다시 다른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무슨 일을 하겠다고 듣기도 전에 조금 화가 났어요. 남편은 천직을 찾겠다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간 건데 이제 그것도 그만두고 다른 걸 한다니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일을 한다는 것도 일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노동이 말이죠. 처음에는 대체 무슨 일을 할 건데 또 회사를 그만두냐고 하니까 말을 좀 흐리더라고요. 아는 선배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래요. 제가 무슨 회사, 무슨 직급이고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또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네요. 그래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나 보다 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명과 사업자 번호라도 불러보라고요. 그랬더니 제 눈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입에서 꺼낸 말이 가관이었어요. 솔직히 지금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하자고 했을 거예요. 남편이 새로 한다는 건 바로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었어요. 일명 바지 사장이었죠. 그 형이 지금 세금 문제로 사업자 등록을 못해서 다른 사람 명의가 잠깐 필요하대. 내가 2년만 빌려주면 월 700은 준다는데 지금 회사 다니면서 250 받고 일하느니 2년 동안 돈 바짝 모아서 나도 내 가게 내는 게 낫지 않겠어? 형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름만 내 이름으로 올리고 2년만 참으면 돼. 참으면 나도 내 가게 내는 거야. 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선배라는 인간은 남편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만 그걸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선배가 탈세를 하려는 목적 아니냐. 나중에라도 당신에게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헤어숍 낼 때 응원해 줬는데 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응원을 안 해주냐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남편이 공무원을 그만둘 때 응원을 해줬고 지금 명의를 빌려준다는 일이랑 제 헤어숍이랑 같은 선상에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요? 여러분,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단호하게 노라고 해도 남편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저런 고집스러운 성격을 숨기고 있었던 건지 솔직히 이 정도면 사기 결혼이 인정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랑 남편의 사이가 엇나가기 시작한 게요. 남편은 시댁에도 친정에도 친한 선배가 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됐고
회사 공동대표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빨을 털고 다녔고 저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일주일에 5일은 아니었지만 그 회사라는 곳에 나가기도 했어요. 바지 사장이라도 할 일은 또 있었나 보더라고요. 실제로도 그 선배라는 사람이 약속했던 대로 700이라는 돈이 남편의 월급 통장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그 돈을 도저히 찝찝해서 쓸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제 돈으로 생활비를 해결했어요. 아무리 제가 옆에서 뜯어 고치려고 해도 남편은 회사 대표라는 허황된 감투를 쓰고 귀를 막아버렸으니 거의 자포자기한 기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대표가 됐다는 이야기에 홀랑 넘어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제 친구였어요. 원래는 제 남편이 평범하고 무능하다고 싫어하던 이혼한 제 친구 말입니다. 찬우 씨 축하해요. 아직 40도 안 됐는데 회사 대표도 되고 진짜 인생은 길게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내 친구 남편이 이렇게 능력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미연이도 몰랐을거려, 그치? 너 진짜 긁지도 않은 로또 손 안에 쥐고 있었던 거네. 아유, 정현 씨도 부끄럽게. 왜 사람 비행기를 태워요? 어차피 형이 하던 일에 무임승차한 수준이라서 제 능력하고는 무관하죠. 그 형이 정말 수완이 좋거든요. 발도 넓고 말도 청산유수해. 그래서 제가 배울 점이 정말 많죠. 그래도 찬우 씨가 어느 정도 능력이 인정된 사람이니까 그 형이라는 사람도 찬우 씨를 공동대표 자리에 앉힌 거겠죠. 안 그래요? 그래요. 빌려줄 이름 석자라도 있는 게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 있겠죠. 이제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가는 친구가 온 날 보고 말았네요. 친구가 제 남편을 보는 눈빛과 대하는 말투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제 친구 눈에는 그저 어느 길거리에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회사 감투를 쓴 남편. 솔직히 친구에게 차마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내 남편이 지금 바지 사장 주제에 저렇게 떵떵거린다는 말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전혀 모르시는데요. 그 꼴값을 보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참았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떠난 것 같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언젠가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품고 있었고 남편이 버는 돈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자아는 점점 부풀어 갔네요. 선배 말을 듣자 하니까 작년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서 순이익 50억 가까이 된다더라. 이대로만 된다면 나도 제대로 된 한 자리 준다더라 하는 소리를 하는데 50억이라는 금액이 그저 놀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속이 답답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남편의 말에 쉽게 동조를 하거나 기뻐하는 티를 내지도 않으니까 남편도 속이 상했나 보더라고요. 저녁 먹으면서 계속 잘 나가지도 않은 지 회사 자랑을 하길래 저는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면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왜 내 성공을 함께 기뻐하질 않아? 질투해 지금? 뭐? 질투? 내가 당신한테 질투할 게 뭐 있어? 하는 일도 없는데 매달 700씩 찜찜한 돈 받는 걸 질투해야 될 정도로 내가 생각이 없진 않은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저는 남편과 의견차를 절대로 좁힐 수 없었고 그만큼 저희는 사이가 멀어지기만 했네요. 저는 그때부터 어느 정도 남편과의 결말을 예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네요. 시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줄어든 만큼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하나의 행동 때문에 눈이 가더라고요. 남편이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휴대폰을 계속해서 화장실에 들고 들어가는 제 친구를 보고 제게 한 말. 뭔가 미심쩍은 게 있으니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절대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남편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볼일을 보러 갈 때도 샤워를 하러 들어갈 때도 들고 가길래 처음에는 하고 있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했고요. 명의를 빌려주고 1년 반이 되어갈 때쯤
남편이 그 선배와 연락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사무실에 잘 나가지도 않아서 이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사무실을 뺐다고 하대요. 옮긴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어요. 그 후로 사무실을 빼서 나갈 곳이 없다는 남편의 외출이 좀 잦아지고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어느 날은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하던 통화를 후다닥 끊더라고요. 제가 뭐야? 그 선배야? 라고 물으니까 상관 말라고 하대요. 본인 일에 말이죠. 그래, 알아서 해라라고 쳐다도 안 봤는데 그 후로도 집에서 저와 마주치면 자리를 피하곤 했네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눈치를 챈 건 남편 몸에서 나는 상쾌한 샤워 코록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공중 목욕탕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가거든요. 운동하고도 등 돌린 사람이라서 어디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올 위인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늦은 밤 집에 들어와서 제 옆을 지나는데 아주 미세하지만 마치 갓 샤워를 한 사람에게서 나는 샤워코롱 향이 훅 끼쳐오는 거예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상쾌한 향을 맡자마자 마치 얼굴에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 기분을 말이죠. 이 사람이 대체 뭘 하고 씻고 들어온 거지 하는 그 쎄한 기분을 말이죠. 저도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땅히 물증도 없고 그저 심증뿐이라서 답답했어요. 정말 이 인간이 뒤에서 딴짓을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찾아서 이혼을 하고 말고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근데 휴대폰은 아예 손에서 놓질 않으니 확인할 수가 없었고 차 블랙박스에서도 아무것도 못 찾았네요. 누군가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속을 어떻게 해서든 달래고 싶어서 저는 제일 친한 친구 정연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얘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마지막으로 얼굴 본 지 2달 가까이 됐을 때였을 거예요. 무슨 마사지숍 이전 문제 때문에 바쁘다고 집에도 안 놀러 왔거든요. 그래도 옮겼으면 옮겼다고 얘기를 했을 애라서 일찍 퇴근을 해서 친구의 가게로 찾아갔죠. 근데 가게가 없었어요. 아니,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가게 문에는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이 쳐져 있고 유리창 안에 비치는 내부는 아예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네요. 대체 언제 가게를 뺀 건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바빠서 연락을 못한 건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3일 후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친구는 얼굴 보고 할 얘기만 문자로 틱 보내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고 하더군요. 얘가 연락을 오래 안 한 게 미안해서 먼저 보자고 하나 싶어서 바로 다음 날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친구가 사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작은 카페였고요. 그렇게 나가서 살면서 쉽게 겪어보지 못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머리 끝에 있는 피가 발끝까지 롤러코스터처럼 휘몰아치는 그런 경험이요. 먼저 도착한 친구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굉장히 아련한 표정으로 이런 말부터 꺼내더라고요. 우리가 몇 년이나 됐지? 이제 21년? 22년 되어가나? 그래, 그걸 아는 애가 가게 이전하고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 너 만나러 갔다가 내가 깜짝 놀랐잖아. 나 가게 이전한 거 아니야. 그냥 정리했어. 뭐? 아니, 왜? 꽤 잘 됐었잖아. 단골도 많고. 너 무슨 일 있어? 있지, 있으니까 정리했지. 나 임신했거든. 누구? 혹시 그때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 아니면 혹시 전 남편 다시 만난 거 아니지? 남편? 그래, 남편이긴 하지. 다른 사람 남편이야. 야, 김정연. 너 이제 하다하다 유부남까지 만나는 거야? 맞아. 나도 내가 떳떳하지 못한 거 아는데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미현아, 네 남편 나한테 양보해. 뭐? 너 그게 무슨... 이 아이, 네 남편 애니까 네가 나한테 남편을 양보하라고. 순간 누가 제 머리에 폭탄을 터뜨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 코를 잡아서 쥐어뜯어 간 것 같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고 충격이라는 게 몸에 직접적으로 느껴질 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개차반 같은 이야기인지 심지어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라니 믿고 싶지도 않았고 수치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순간적으로 정신이 차갑게 식어서 높낮이 하나 없는 목소리로 제 친구, 아니 그 친구였던 연에게 말했어요.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내 남편 강찬우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했으니까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 말하는 거야? 너 어쩌려고 이러니? 나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아니, 무슨 드라마 대사 같은 헛소리만 나불거리지 말고 너 정말 어쩌려고 이래? 남자 하나 때문에 20년을 넘게 본 나를 배신해? 심지어 맨날 왜 만나냐, 왜 결혼하냐,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했던 그런 놈 때문에?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네 남편, 아니 찬우 씨 볼수록 참 좋더라. 너한테 다정한 만큼 나한테도 다정한 모습 보여주고 나 이혼한 다음에 종종 연락 먼저 해줘서 대화 나누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갔어. 그리고 이번에 회사 대표 됐다고 해서 내가 따로 축하해줬을 때 그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외로운 마음,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놈이 감투 쓰고 꼬시니까 넘어갔다는 거잖아. 진짜 가지가지다 너네. 하, 미안해, 미연아. 너 정말 나한테 소중한 친구고. 헛소리 좀 그만해. 소중한 친구 남편이랑 눈 맞아서 애까지 뵌 게 사람이냐? 차라리 내가 이 정도로 무개념해, 우리가 이 정도로 남자에 미치고 여자에 미친 인간들이라서 이런 일 저질렀다고 해. 나는 그냥 표면상 친구였을 뿐이고 남자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관계였다고. 나 정말 너한테 미안한 건 맞아. 나도 양심이 있어, 미연아. 내가 내 전 재산 너한테 줄게. 내가 이혼하고 지금까지 모은 돈 9천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어차피 찬우 씨도 나랑 살 생각이고 찬우 씨 능력 정도의 일도 그만두고 빈털터리 된 여자 책임 못 질 것도 아니니까. 알잖아, 찬우 씨 능력. 그리고 너도 피해자이긴 하니까 찬우 씨한테 위자료나 애들 양육비 받는 건 내가 전혀 상관 안 할게. 그냥 이건 나한테 친구로서 받는 위자료라고 생각해줘. 하, 벌써 본처 노릇 하려나 봐. 위자료니 뭐니 상관 안 하시겠다고 관용까지 베푸시고. 강찬우 그놈은 나랑 헤어진대? 친구는 말없이 제 앞에 휴대폰을 내놓더라고요. 본인 차 블랙박스 내부 녹음본이라고 하면서 튼 파일에서는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친구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나 오주래 병원에서 어제 갔다 왔어. 같이 못 가줘서 미안해. 근데 딸일까 아들일까? 나는 아들만 둘이라서 딸이 좋은데. 근데 찬우 씨 정말 미연이랑 헤어질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새끼 임신한 여자 버릴 정도로 나 한심한 놈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미연이는 걔 생활력이나 뭐 인성 이런 거 보고 같이 산 거지. 다른 건 정연이 네가 훨씬 나아. 얼굴이나 몸이나 미연이 걔가 나한테 여자일 것 같아? 그래도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그냥 좋게 끝내자, 응? 그래. 우리 정연이가 이렇게 속이 여려서 어떻게 하냐? 조만간 내가 정리하자고 말할게. 둘째도 이제 좀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니까 더 이상 지체할 필요도 없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나니 친구가 지금 왜 그렇게 당당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본인들 사랑을 방해하는 동시에 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어요. 더 이상 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남편은 제게 정리해야 하는 쓰레기였으니까요. 제가 말했었나요? 얼마 전부터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간 선배가 연락이 안 되고 사무실도 정리를 했다고요. 남편은 사기를 맞은 거였어요. 그 선배는 남편을 이용한 게 맞았습니다.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회사, 아니 그 유령 회사를 폐업 처리를 했고 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린 남편이 정산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남편은 법원에 본인이 바지 사장이라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1년이 넘게 회사 이름으로 700이라는 돈을 받아왔고 종종 계약된 사무실에 나가 유령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 선배의 심부름을 했으니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었죠. 법원에서 볼 때 남편은 그 유령 회사의 실소유자인 격이었고요. 이런 분리수거도 안 되는 머저리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7천 주고 수거에 가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티를 내지 않고 친구에게 넌지시 말을 했죠. 그래, 너가 임신까지 했고 이 인간도 나랑 안 산다고 하는데 어쩌겠어. 내가 비켜줘야지. 나도 나 싫다는 사람들 마주하고 싶지 않아.
오늘 내로 7천 보내? 그럼 내가 이틀 내로 그 인간이랑 합의해서 이혼을 하든 그 인간한테만 위자료 소송을 하든지 할게. 너한테는 그 7천으로 상간녀 소송 위자료 받은 셈 칠 테니까. 고마워. 그래도 내 마음 이해해줘서. 너를 이해한 게 아니라 더러운 꼴 더 안 보고 싶은 거야. 아무튼 임신 축하하고 내가 버린 쓰레기 주워가서 쓰다니 이상한 데서 친환경적이네? 후, 잘 살아라. 이제 네 남편 될 인간 닮은 애 낳길 기도할게.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친구의 이름으로 제 계좌에 들어온 돈을 확인하고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친구에게서 녹음본도 받았고 임신했다고 했을 때 건넨 초음파 사진도 받아서 그거 2개 내미니까 별다른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제 계획을 위해서 조금의 양념을 추가해 말을 했네요. 정연이는 당신을 참 사랑하는 것 같더라? 당신이 하는 일도 다 이해해 줄 것 같아. 지금 궁지에 몰린 당신을 나는 구제 못하지만 정연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 줄 것 같으니까 잘 살아봐 어디. 내가 정말 응원할게. 그 말을 들은 남편, 아니 그 새끼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무슨 비극적인 멜로 영화의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웃음 참느라 혼났네요. 아주 감정이 벅차오르는 표정으로 제게 미안하다고 우는데, 그래 지금 울어둬라. 앞으로 울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장 명의와 세금 체납 문제로 불어난 빚더미만 있는 사람에게 소송은 못 걸고 제게 단독 양육권을 넘긴다는 조건 하에 합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첩이었던 애가 준 7천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 친구를 불러냈어요. 7천이나 주고 쓰레기 주워가는 사람한테 직접 이혼 소식을 알려줘야죠. 어디 갈 필요 없이 공원 근처에 차를 대고 친구를 기다렸어요. 친구는 처연한 표정으로 나타났고 저는 미리 찍은 이혼 서류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너가 7천 주고 산 거야. 이제 만족하니? 왜 이혼 합의서야? 위자료는 어쩌고.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지. 어차피 찬우 씨. 어떻게 돈 생각을 안 해? 사기 맞은 바지 사장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몰랐어? 나는 또 나보다 가까운 사이라서 그놈이 너한테다 말한 줄 알았지. 걔 그냥 대표가 아니라 바지 대표야. 명의만 빌려줬다가 소방 맞은 대표. 지금 그 인간 선배라는 인간이 지고 뛴 체납세금 해결하느라 대출도 무지하게 받았을걸? 아, 그 선배가 그 인간 이름으로도 몇 번 대출받기도 했고 바지 사장이라도 명색이 대표인데 그 정도는 한 거지. 아무튼 잘 살아봐. 너희들 정도로 유난스러운 사랑이면 이 정도 역경쯤은 헤쳐나가겠지. 안 그래? 미현아, 바지 사장이라니? 그게 무슨, 너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았지. 그래도 아내인데, 아니 아내였는데. 너도 아무리 첩이었어도 이제 본처 될 예정이면 미리 알고 있었어야지.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해줬어? 내가 왜 말하니? 네가 뭐가 예쁘다고. 친구 남자를 뺏었으면 이 정도 각오는 했었어야지. 첩 노릇이 괜히 힘들겠니? 애 잘 낳고 같이 빚 갚으면서 태교 잘해봐. 부들부들 떠는 친구를 내버려 두고 그대로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후련하고 씁쓸하고 시원하고 슬프고 화도 나고 또 공허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악취가 나는데도 그저 오래 함께했다는 이유로 간직했던 쓰레기를 한 번에 처분한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이사를 하고 또 제가 하는 헤어숍을 확장하기도 했어요. 물론 전 남편이나 친구에게도 연락이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제 친구였던 년은 제게 어떻게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는 온갖 저주가 남긴 메시지를 남겨놨지만 저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 가게로 연락을 해왔고요. 직원이 원장님을 급하게 찾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건네준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무너져 내리는 전 남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수화기를 내려놓긴 했지만 전 남편이 가게로 찾아가기 전에 얼굴 한 번만 보자고 해서 잠깐 만나긴 했었어요.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마치 몇 년을 참아온 사람처럼 울음을 터뜨리더니 이런 소리를 먼저 하더군요. 그 나쁜 년 바로 산부인과 수술 예약하더라. 바지 사장이었던 놈하고 못 산다고
없던 일로 하재. 그랬니? 어쩌니? 그래도 잘 살아야지. 내 애들 양육비 보내고 멍청하게 사기 맞아서 진빚 갚으려면. 진짜 미연이 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아니, 딱 1년째 됐을 때 그만두고 정연이 그년도 그냥 안 봤어야 돼. 진짜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미연이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애초에 상상도 안 했는데? 하고 싶지도 않고 용건만 말해. 네 징징거리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미연아, 나 정말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있으니까 다시 합치자는 소리는 안 할게. 그냥 종종 얼굴 보고 우리 애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내가 왜 이혼했는데? 더 이상 쏙 답답해지는 네 낯짝 보고 싶지 않아서야. 제발 부탁인데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할 거면 내가 안 보는 곳에서 조용히 좀 해. 괜히 나 이렇게 불러내지 말고. 이 말이 남편을 단념케 만들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작정한 사람처럼 제 가게에 찾아오거나 첫째가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첫째의 입에서 아빠가 매일 찾아와서 무섭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애들이 떠난 아빠를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움까지 느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결과 남편은 저희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처리가 내려졌고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일을 구하느라 지방까지 내려가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간간히 양육비를 보내긴 하지만 신경도 안 쓰일 정도로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와 애들에게서 멀어졌다는 생각에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 친구였던 그 인간도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 이야기를 아는 고등학교 동창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긴 했는데 제가 듣기 싫다고 했어요. 그냥 제게 상처를 준 인간들 모두 제가 모르는 곳에서 숨죽이고 살았으면 했거든요. 솔직히 이 커다란 사건이 있고 거의 1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아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커다란 중심축이었던 두 명이 한 번에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심축을 뿌리째 뽑아냈다고 해도 아프거나 외롭지 않아요. 내가 한 일에 실망을 했다면 내 책임이고 내가 믿은 사람에게 실망을 해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듣고 그래,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책임이긴 하다 하는 생각에 오히려 제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피해갈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라면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게 나을 거라는 결론을 냈어요. 지금은 두 아들을 키우고 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큰 구멍이 뚫린 제 인생을 메꿔가려고요. 제게 일어난 사건은 어찌됐든 제 책임이니까 해결도 물론 제가 해야 하는 거니까요. 후, 한바탕 시원하게 말하고 나니까 제 속이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역시 인생에 있어서 대나무 숲 하나쯤은 있어야 하나 봐요. 여러 사람들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는 채널에 늘 감사드립니다. 또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